양치를 매일 해주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좋아하는 고양이는 없는 거 다들 아실 텐데 그렇죠. 그냥 치약을 먹이에다가 가끔 칫솔질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뭐 그냥 칫솔질 하는 게 중요하죠. 치약을 굳이 안 묻히셔도 됩니다. 그냥 칫솔질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치약만 묻히는 거는 좀 하수고요. 치약 없이 칫솔질 가능하면 그거라도 해주세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연마제가 묻은 치약에다가 칫솔질 해주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좀 힘들다 그러면 칫솔질 맨 칫솔질만 해줘도 충분하게 도움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님. 자기 꼬리를 사냥하듯이 빙글 돌면서 무는데 괜찮은 건가요? 자기 꼬리를 사냥하듯이 빙글빙글 돌면서 무는 거는요, 거기다가 먼치킨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어떤 강박증의 소인일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걸 보고 재밌다 그러거나 또 해봐 이러지 마시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뭐 발전하는 형태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강박증 소인 때문에 그런 걸 수 있으니까 그러려고 할 때마다 놀아주시고 그러려고 할 때마다 주의를 딴 데로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되도록 그런 거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는 것 같다거나 심심하면 그러는 것 같다면 안 심심하게 해주시고 스트레스 안 받게도 해주셔야 돼요. 저 일본에서 거주 중인데 부숏, 아메숏 2마리 키워요. 이제 한국 들어가려는데 가는 길이 걱정이네요. 안정제 처방받으면 보통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하루 정도 갑니다. 안정제가 딴 거 없고요. 그냥 딱 찍어서 얘기해주세요. 가바펜틴 달라 그러세요. 뭐 구토억제제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안정제 너무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애를 막 잠재우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뭐 클로로프라민, 클로로페니라민 이런 거 줬는데 별로 안 좋고요. 가장 좋은 건 그냥 가바펜틴 먹이시는 게 제일 나아요. 장시간에 어떤 비행기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동물병원에 방문하는데 애가 막 혼양이라서 너무너무 힘들다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갔다 오면 막 토하고 설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그냥 가바펜틴 먹이시라 그래요. 그냥 가바펜틴인데 굳이 왜 다른 약을 뭐 이런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고양이 관련된 모든 수의사들, 고양이를 진단하는 모든 수의사들이나 아니면 학교조차도 분위기가 그래요. 굳이 가바펜틴인데 굳이 딴 걸 먹여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뭐 다른 약도 다 좋아요. 나쁜 약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 부작용이 심각한 약이라는 게 아닌데 그냥 가바펜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약을 쓸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런 약 이름 막 말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거 바가지로 먹는데 아이씨 망했다. 사실은 약 이름 막 말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약 이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본에 계시다 그러고 약을 처방받는다 그러는데 뭐 제가 뭐 두루뭉실하게 신경 안정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또 엉뚱한 약 받으실까봐 미리 그냥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양이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제거해주는 항불안제가 적당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요. 왜 사람이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뇌에 가바리스페트에 작용을 해요. 그 알코올 성분이요. 물론 알코올은 다시 가바리스페트에 작용을 한 다음에 알코올은 알데히드로 분해돼요. 그래서 알데히드는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내죠. 그다음부터 이제 간독성을 나타내고 사람을 어지럽게 하고 구토를 유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마시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알코올이 분해된 알데히드라는 산물의 부작용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이해 가시죠? 알코올 자체는 사람을 되게 몽롱하게 하고 나른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역할을 해요. 자, 이해 가셨죠? 작용이 그래요. 가바리스트에 무언가 자극을 주면은요, 알코올 같은 성분들이 들어와서 뇌에 가바리스트에 작용을 하면은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토하고 어지럽고 이 작용이 아니고 약간 몽롱하게 하고 사람을 약간 풀어지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가바펜틴이 바로 술 한 잔 먹은 거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가바리스트에 똑같이 작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술 한 잔 먹었을 때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지럽고 약간 좀 가라앉고 만용, 용기도 좀 생기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S님 고양이 병원비로 1000만 원 찍었어요. 너무 삶이 지치네요. 사실 병원비 너무 비싸요. 아니 저도 깜짝 놀래요. 사실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1차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병원비가 나올 일은 없어요. 대부분 병원들이 사실 그렇게 큰 병원비가 나올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2차 가고 그다음 3차로 넘어가면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많은 검사를 하고 뭐 매일매일 입원을 하면 매일매일 검사를 하고 또 큰 수술을 받고 이러니까 병원비가 찍히어서 굉장히 긴 병원비들이 찍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혹가다 2차 병원 갔다 오시는 손님들이 이제 하소연하는 것 중 하나가 비싸다는 거죠. 근데 저도 가끔 영수증에서 보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도 가끔 깜짝 놀라긴 놀랍니다. 근데 이제 그 비용 자체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외국에 비하면은 그렇게 비싼 병원비는 아닐지도 몰라. 이런 말씀을 하면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우리나라 동물병원 비용 수준이 뭐 우리 병원은 물론 되게 낮은 편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요. 저희 병원은 비싼, 저희 병원은 원래 동네 그것도 변두리 병원이라 어차피 그렇게 비싼 축에 속하는 병원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필리핀 정도하고 비슷해요. 사실은요. 접종 비용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정도 수준하고 비슷한 동물병원 수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거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태국보다는 많이 싸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태국이 훨씬 더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비도 우리나라보다 태국이 한 2~3배 정도 더 비싸요. 그래서 태국이 훨씬 더 비싸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아마 하위 20% 동물병원의 진료비 수준을 보면요. 근데 동물병원 개개인의 1차 병원이라 그러죠. 저희 병 같이 개개인의 1차 병원 수준은요. 제가 여러 나라의 학회를 다니니까 이제 병원들을 구경하러 다니거든요.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구경을 다 가요. 가면 이렇게 코스들이 있어가지고 구경하면요. 우리나라 병원 수준은요. 1차 병원의 수준은 세계 최고예요. 미국을 가도 우리나라보다 1차 병원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1차 병원의 수준은 세계 최고고 2차, 3차 병원의 수준을 봐도 세계에서 절대 밀리지 않아요. 거의 세계 탑급이에요. 그러니까 병원들의 실제적인 질이나 수준이나 아니면 수의사들이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거의 전 세계 탑급이라고 보셔도 돼요. 탑급이라고 보셔도 돼요. 진료 수준 자체가요. 뭐 미국, 호주, 뭐 아니면 프랑스, 영국 이런 데 대단할 것 같아도 1차 병원 가면 초음파도 없는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진료 수준이 생각보다 되게 높지 않고요. 초음파조차 볼 줄 몰라서 일부러 테크니션들이 외국 초음파 보는 테크니션들 따로 불러요. 물론 비용이 어마어마해져 그때부터는요. 그래서 수의사의 수준이나 질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진료비 수준 생각보다 낮은 편이 이 정도가요, 사실은요. 그리고 1차 병원의 수준과 진료와 그러니까 가성비는 1차 병원이 진짜 높은 편이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진료 수준도 높은 편이고 1차 병원들은 비용이 그렇게 안 높으니까. 근데 이제 2차, 3차로 넘어가면 그때 이제 가성비는 떨어지겠죠. 진료 수준은 물론 엄청나게 높지만 비용이 거의 세계 수준으로 근접해지니까 비슷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전 세계 수준가 보면 그 정도가 아닐까까지 조심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냥 느낌. 1살 된 저희 고양이가 다이어트 하느라 습식을 먹였다가 치석이 심해졌어요. 습식 먹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치석은 조금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빨을 그라인딩, 뭔가 쪼개거나 씹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지금은 건식으로 바꿨는데 양치를 해도 나아지가 않아요. 치석은 양치로 안 없습니다. 이미 생긴 치석은 스케일러로 제거를 해야 돼요. 초음파 스케일러로요. 그래서 치석 제거를 집에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가끔 가다가 스케일러를 핸드 스케일러라고 하죠. 파는 거 상에서 띄워도 되나요? 근데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빨 표면은 에나멜로 되어 있는 매끈한 굉장히 얇은 표면이에요. 여러분 이빨의 구조를 검색하시면요. 이빨 표면은 상아질에서 도자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체 내에서 가장 단단한 게 이빨의 표면에 얇은 코팅으로 된 그 얇은 부분이에요. 거기가 덴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덴틴 이전에 덴틴은 실질이고요. 그 앞에 굉장히 단단한 상아질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게 깨지면은 그다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빨 자체가. 근데 거기는요 흠집이나 기스도 웬만해서는 안 나요. 굉장히 단단한 조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핸드 스케일로 거기를 긁어버리면요 거기 기스가 생겨요. 기스가 생기면요 그때부터 거기 치석이 더 심하게 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빨에 물리적인 손상을 안 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쓰는 게 초음파 스케일러예요. 초음파 스케일러는요 이빨에 물리적인 손상을 거의 안 줘요. 진동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이빨을 긁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윙하는 그 미세한 초음파 진동이 그나마 진동을 전달하면서도 이게 잘 미끄러지라고 팁 끝이 좀 뭉툭하고요. 그나마 이게 진동으로 혹시 열 때문에 손상 주지 않을까 해서 물을 계속 뿌리면서 진동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빨 표면에 에나멜층을 최대한 보호하고 이것에 기스가 들어가게 해요. 그 다음 스케일링이 다 끝나면은요 폴리싱이란 작업을 하나 더 해요. 연마제를 써가지고요 위잉하면서 한 번 더 갈아가지고 도자기 표면을 매끈하게 해줘요. 그래서 조그맣게 생길지 몰랐던 기스까지 다 없애줘요. 다시. 그래야 기스, 흠집이 없어야 여기 다시 여기에 그 틈새로 세균이 번식하고 그 세균을 토대로 해가지고 치태가 끼고 치태가 다시 세균이 번식하고 세균이 껴가지고 거기에다 치석으로 화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2차적으로 치석이 끼는 걸 막아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더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핸드 스케일로 막 뚝뚝 끊어내면은요 첫 번째는 에나멜층이 깨질 수도 있고요. 에나멜층 기스만 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손해가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절대로 입에서 핸드 스케일로 뛰는 거는 죄송한 표현인데 진짜 무식한 짓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떼내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빨 표면에 기스가 안 나고 상처 없이 이거를 깨트리는 게 중요한 거지 떼내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핸드 스케일러 사용하는 거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핸드 스케일러 파는 행위 자체도 미친 짓이라고 봐요. 그걸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쓰라고 그걸 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평생 갖고 가야 되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이빨 20년 써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막 긁어대면요 20년 못 써요. 이거 다 망가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빨을 되게 보호하고 아껴서 20년 동안 유실 없이 잘 쓸 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칫솔질 이상은 이빨에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아셨죠? 그 다음엔 병원에 데리고 가서 마취하고 스케일링을 해주세요. 아셨습니까? 선생님 영상 꼬박꼬박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현주님. 새 고양이 발닦개로 고양이 발닦개 요즘 발닦개란 말이 유행인가 이제 집사를 넘어서 이제 사실 집사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 전 거부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왜냐 그게 벌써 나온 지가 10년 15년 전 얘기니까 집사란 말 처음 나왔을 때도 좀 그래도 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집사가 뭐야? 그러다가 나중에 좀 지니까 켄따개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켄따개도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는 발닭개란 말이 나오는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요 고양이 톡소플라즈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톡소플라즈마 뭐냐면 기생충의 일종입니다. 그것도 고양이과 동물들이 잘 옮기는 기생충, 고양이과 2차 숙수라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가 먹으면은 충란을 배출을 해요. 사람은 배출 안 하고 다른 동물은 충란 배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먹고 걸렸다가 낫고 끝나요. 몸에서 자동으로 다 나요. 고양이도 걸렸다가 자동으로 다 나는데 낫기 전에 충란을 한번 배출하고 몸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를 종숙주라고 부르면서 위험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한 번이라도 톡소플라즈마에 걸렸던 고양이는 다시는 톡소플라즈마에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내성, 면역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걸린 톡소플라즈마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례들에서 실제 유산 사례가 생기고 있는데 이거는 고양이 때문에 걸리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드물기도 하고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실제 해외 토픽에 나올 정도로 고양이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 사람이 톡소플라즈마에 걸리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톡소플라즈마에 걸리는 대부분의 요인은 첫째는 생식, 날고기를 먹거나 야채를 충분하게 씹지 않아서 걸리는 경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물이에요. 물 자체에 오염이 돼서 걸려요. 중부 내륙의 미국 지역하고 중부의 유럽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물에 톡소플라즈마가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그냥 먹으면 그 나라에서는 톡소플라즈마 자연하게 걸려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절대로 물을 그냥 먹지 말고 끓여 먹거나 생선을 먹으려고 해외는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거의 드물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톡소플라즈마 자체가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않아요. 제주도만 조금 퍼져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톡소플라즈마 청정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도 항체 검사라는 걸 해보면요. 왜냐하면 톡소플라즈마에 사람이 한 번이라도 걸린 적이 있으면 항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항체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뭐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작년이든 톡소플라즈마에 걸린 적이 있구나. 물론 걸렸다 나오면 다시는 안 걸리니까 상관없고요. 걸린 적이 있구나 없구나 알 수 있는데 한 비율이 3% 나와요. 우리나라는. 해외는 뭐 20-30% 이상 나오고 해외 외국 사람들은 20-30% 이상이 나오고 고양이 똥에서 걸릴 확률은 너무너무 낮은 게 고양이 똥에서 내가 톡소플라즈마 걸리는 방식을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얼마나 힘든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넌센스냐면요. 첫 번째로 이 고양이는 단 한 번도 톡소플라즈마에 노출된 적이 없는 고양이여야 돼요. 왜냐 한 번이라도 걸리면은 그 다음부터 평생 면역을 갖기 때문에 분변으로 톡소플라즈마 원충이 배출될 일이 없으니까 한 번도 톡소플라즈마에 걸린 적이 없는 고양이가 집에서 잘 크다가 우연찮게 밖을 나가야 돼요. 실내에서 걸릴 일이 없으니까. 갑자기 고양이가 밖을 우연히 외출해가지고 우연찮게 톡소플라즈마에 걸린 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 쥐 맛있겠다고 맛있게 잡아먹은 거죠. 그럼 고양이가 톡소플라즈마에 걸리겠죠. 그럼 고양이가 냠냠냠하고 집에 온 거예요. 1-2주가 지나면은 톡소플라즈마에 걸리면서 톡소플라즈마 자충, 그러니까 톡소플라즈마에 알이 섞인 변을 배설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배설물을 바로 치우면 안 돼. 또 주인은요. 물론 그 주인은 임신한 상태였겠지. 임신 초기의 상태 여자 주인분이 집에 있는데 고양이가 외출해서 톡소플라즈마에 걸린 쥐를 잡아먹고 집에 온 고양이가 2주 있다가 톡소플라즈마 알이 섞인 분변을 보는 거죠. 대변을 보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일부러 안 치우고 기다려요. 하루 정도를. 하루 묵힌 변을요. 그 다음에 맨손으로 집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입으로 갖고 와서 먹어요. 그러면은 톡소플라즈마에서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요. 변만 바로바로 치웠어도 변출 때 장갑만 꼈어도 변을 먹지만 않았어도 아니면 고양이를 외출만 안 시켰어도 고양이를 생식만 안 시켰어도 톡소플라즈마에 걸릴 일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은요 생식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손을 잘 씻으셔야 되고 날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게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야채도 충분하게 씻어 먹어야 되고 고양이 함부로 들락날락 양이라 그래도 외출량으로 여출을 시키면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고양이의 대소변은 반드시 남편분이 치우셔야 되고 임신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게 이 주의사항이 그래 생긴 거예요. 자, 고양이 똥에 의해서 톡소플라즈마에 걸려서 사람이 유산하거나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은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보잉 747 비행기, 갑자기 추락하는 비행기에 머리를 맞아서 죽을 확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문플러님, 링홈 때문에 케이지 가로 1m, 세로 70cm 정도 격리 중인데 가끔 계속 격리할 거 아니면 가끔 풀어주는 걸까요? 풀어주십시오. 격리할 필요 없고요. 링홈 치료 시작하고 일주일 지나면 표면 물론 터베나핀 연고나 터비덤 스프레이나 아니면 포비돈 아이오다인을 발라주기 시작하면은요 약 먹고 그러면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그때부터는 전파력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사람한테 옮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시고 스트레스 갇혀있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더 안 나요. 링웜은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면역맥의 질환이에요. 이뮨메이티드 디지즈에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요 곰팡이 질환은 사람 피부 상재균에 있고요 공기 중에도 있고 우리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기에도 있어요. 고양이 피부에도 링웜의 원인 물질인 여러 가지 곰팡이균은 사방팔방에 존재를 해요. 근데 어떤 고양이는 평생 건강하고 어떤 고양이는 피는 이유가 뭐냐면 아기 때 걸리는 거야. 이건 뭐냐면요, 그 곰팡이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이 아기 때 약하기 때문에 면역성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얘가 항곰팡이제를 먹고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서 몸의 면역성을 회복하고 거기에 대해 항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거의 안 걸려요, 평생 걸쳐. 물론 얘가 갑자기 폐렴에 걸리거나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간당간당해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면역성이 떨어지면 다시 걸리겠죠. 즉 곰팡이랑 사람이나 동물은 사실 공생관계라고 봐도 무방해. 같이 그냥 사는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어디에나 존재하니까요. 사실은 제 발도 곰팡이와 함께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둬두면은요,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는 면역을 억압하고 면역이 억압되면 곰팡이균이 잘 안 낫겠죠. 바꿔 말하면 스트레스가 없고 면역성이 좋아져야 빨리 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가둬두는 방법은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리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쌤 무좀 있으세요? 평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친구. 안 나요, 안 나.